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본이론 강의 13회 동안 진행할 김지형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실강생들 계셔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네, 오늘은 기본적인 OT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나 1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일단 제 수업은 요 교재 한 권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교재는 준비되셨고, 교재 구성 조금만 먼저 보면, 그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목차 보시면 저희 시험 범위 관련된 법령 6개 다 들어가 있고, 특징 중에 하나가 OX 퀴즈가 매 장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OX로 조금 준비를 많이 했었어서 제가 이번에 기출보다는 OX 문제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책 소개 조금 하면서 제 강의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이론 강의잖아요. 기본이론. 아직 그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가 3월 26일부터 8회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3월 26일부터 쭉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파이널은 한 번에 쭉 갈 건데 사실은 보통 대부분 이 문제풀이부터 또 수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기본 이론부터 이제 수강해 주시는 데는 조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본 이론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1차 시험 준비했을 때를 돌아보면 제가 강의를 1차는 딱 2개 들었어요. 기본 이론은. 민법이랑 사회보험법. 여러분들도 민법은 다 들으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 2차랑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법이나 사회보험법 기본 이론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양이 꽤 돼요. 제 교재만 보셔도 지금 벌써 500페이지고 저희 강의가 이제 거의 13회 차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숨이 깁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 이론 강의 다 듣고 그리고 교재 내용 스스로 혼자 다 정리하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 이론 때는 일단 와서 듣기만 하면 그래도 한 30% 정도는 외워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고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집중해서 수강하시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매회 아마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매회 복습 퀴즈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습 퀴즈는 단순히 이거 문제가 틀렸냐 안 틀렸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이 파트에서 외워야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담은 복습 퀴즈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권에 담아지는 기출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넣어버리면 일단 책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지금도 충분히 두꺼운데 여기서 기출문제나 아니면 제가 따로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를 더 추가하기 시작하면 책이 뭐 끝없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출문제는 최대한 좀 가볍게 담았고 최대한 가볍게 담되 OX 문제에 제가 조금 더 그 힘을 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서 맞췄냐 틀렸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지선다 내용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바로 기본 이론 수강하시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출문제보다는 OX 문제 통해서 조금 암기를 도와드리려고 OX 문제를 조금 많이 담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 갈 때도 기출문제를 8회 동안 기출문제만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기본이론 다시 정리하면서 OX 문제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는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거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따로 시간을 최대한 덜 내시도록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좀 암기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약속을 드리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특강 때 계셨던 분도 계셔서 또 반복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1차 시험 대강은 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뭐 과목이라든지 사회보험법 구성이라든지 혹시 이제 1차 처음이셔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제 그 무료 특강 강의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문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 이렇게 정리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따로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좀 1.5배속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작년부터 우리가 40문항이 되었잖아요. 40문항이 되고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많지는 않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2차 더 이상 채점하기가 힘들다. 1차에서 조금 걸러보자 하고 1차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몇 프로였죠? 22.39%, 22% 합격률.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60%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합격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그래서 그러면 1차 합격률이 이렇게 반토막 났는데 기존과 같은 방식대로 공부를 해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아서 책에 조금 풍부하게 담았어요, 내용들을. 우리 사회보험법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 내용을 어렵게 낼 순 없어요. 내용을 막 꼬아가지고 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어렵게 내냐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냥 내면 돼요. 그러면 그거 아무도 못 맞히니까 보통 그 출제자들도 다 아시겠죠. 그 학원 그 수험가 교재들도 다 모니터링하고 하실 텐데 그 내용들 봤을 때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돌리는 거 아니까 학생들이 잘 안 보는 부분에서 출제하면 합격률 팍팍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내겠죠. 그래서 뭐 한 번이라도 눈에 발랐을 때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제가 조금 내용은 풍부하게 담았으나 취사 선택하셔서 암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OX 문제 그리고 복습 퀴즈, 기출 문제에 담아놨으니까 선택적으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제들 위주로 좀 걸러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총 6개 법을 보잖아요. 총 6개 법을 볼 건데 잠깐만요. 오늘 진도 나갈 사회보장기본법 약어로 쓸게요. 사보기. 그리고 국민, 건강 이렇게 있고 고용산재, 징수 이렇게 총 6개인데 지금까지는 그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계속 출제가 되어 왔는데 40문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는데 제 생각에 올해도 그렇게 될까 싶기도 하고 이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 일단 양이 적잖아요. 양이 적은 대신에 여기서 3문제가 나오면 이거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요거는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국민건강 많이 버렸었죠. 국민건강 많이 버렸었는데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내용은 가져가셔야 한다. 그래서 요것들도 잘 봐주셔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통적으로 중요한 고용산재 얘네는 기출되는 내용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 외의 것들도 조금 다 챙기셔야 되겠죠. 얘네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0문제씩 나왔죠. 10문제씩 나왔고 징수 같은 경우에도 징수도 꽤나 비중이 높은 친구예요. 근데 40문항일 땐 사실상 이 3개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양적으로만 봤을 때 국민이랑 건강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나오는 데서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거 안 볼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은 다 보셔야 한다. 특히 OX 문제, 기출문제 같은 거 다 챙기셔가지고 여기까지도 보셔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점을 둘 것이 고용산재 여기에다가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들 목표 점수가 몇 점이십니까? 마음속에 있으세요? 목표 점수. 또 뭐 어쨌든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저는 제 생각에 1차 그 목표 점수를 잡을 때 나 한 70점만 맞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들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나 이렇게 너무 여기서는 힘 빼고 사회보험법은 조금만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골고루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그 중에서 우리 1차가 노동이랑 뭐 있죠? 민법, 사보, 경영학이죠. 네, 경영학. 경영 또는 경제. 여기서 어쨌든 평균에서 60점 넘기면 되는 거니까 조금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민법 나 고득점 받을 수 있다 자신 있으신 분 있으세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법학과 나오셨고 민법이랑 친숙하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민법을 정말 오래 했는데도 점수가 나쁘진 않았지만 또 투입 대비 보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조금 더 힘을 줘서 고득점을 맞아서 조금 평균을 올려볼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일단 노동법이죠. 네, 당연히 노동법이죠. 이건 반드시 80점 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80점 이상 가져가셔야 되고 노동법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우리 2차 내용이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1차만 준비한다고 하시더라도 추후에 2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2차 병행하시는 경우 1차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는 반드시 고득점 가져가셔야 되고요. 민법에서는 고득점 가져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요거는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리갈 마인드가 부족해가지고 민법 점수가 좋진 않았지만 그럼 그 다음에 또 고득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경영학도 우리 일부 겹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경영학은 2차랑 그렇게 많이 겹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 내용이 겹치고 경영학 같은 경우에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경영학도 좀 잘 보셔서 고득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사보도 좀 고득점을 받아보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사보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외운 만큼 점수 나오는 게 사보예요. 민법 외운 만큼 점수 나옵니까? 솔직히 세모죠. 근데 사보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외운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점수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물론 100점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노무사 되시면 저희 동기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노동법 판례에서 열심히 배우는 막 엄청난 판례들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거. 그거 잘 안 해요. 그거 생각보다 잘 안 해요. 뭘 많이 하냐면 사보. 굉장히 많이 해요. 전연차 노무사일수록. 그래서 이번에 사회보험법 만나고 너무 끔찍해서 나 진짜 시험 끝나자마자 도망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합격하자마자 다시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보가 노무사 되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 시간 들여서 공부하시는 거 조금 잘 잡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교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이제 내용은 제가 풍부하게 담았되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수업과 이제 복습 퀴즈를 통해서 조금 양을 줄여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께서 OX 퀴즈 그리고 기출문제 통해서 외울 것들을 좀 잘 솎아보자. 그래서 혹시 다 나름의 어떤 그런 수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 밀비세 이 순환에 따라가실 예정이시라면 4월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꽤 남았죠? 꽤 남았죠. 4월이 되기 전까지는 암기할 거를 좀 다 모아두세요.
모아둔다는 거는 그냥 이 교재를 이렇게 다 들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볼 내용만 정리를 하시고 기본 이론이나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볼 내용만 정리하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4월부터는 문제 계속 돌리면서 암기만 하시는 거예요. 암기만 할 수 있게. 그러면 한 달 하고도 23일 정도 외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동안 잘 외우시고 이제 5월 24일 날 무사히 시험장 들어가셔서 딱 잘 보시고 합격하시고 한 일주일만 쉬고 다시 이제 2차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또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공부가 뭐 재밌을 때도 있지만 사실 재미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내용을 억지로 이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동기부여라는 게 그냥 뭐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그 오은지 노무사님 합격자 모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33기 노무사님들이 이제 파티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 갔는데 막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딱 합격했을 때 생각도 나고.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또 막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또 그때의 고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합격하고 언제 가장 기뻤나 생각해보면 그냥 합격한 날 그날 가장 기뻤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딱 그 합격하자마자 거기서 파생되는 고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뭐 수습 어떻게 구하지, 뭐 누구는 어디 갔다 왔는데 나는 왜 아직도 안 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노무사까지 됐는데 결국 노무사 안 된 나와 뭐 다른 게 뭐가 있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생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각자의 꿈을 가지고 지금 모이신 거잖아요.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힘든 거나 나중에 노무사 되고 힘든 거는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자격증 딴다고 해도. 근데 어쨌든 뭔가 이 자격증이 주는 힘이 굉장하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하제일 암기대회여가지고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제 되느냐의 문제다. 내가 언제 얼마나 잘 공부해서 잘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내가 아예 안 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수험 기간이 있었으니까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때. 왜냐면 수업 때 가장 힘든 거는 이제 불확실성.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보장된 게 없는데 어쨌든 시간도 그렇고 나의 젊음도 그렇고 투입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데서 오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합격을 하고 나니 힘든 거는 똑같지만 그래도 자격증이 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어쨌든 수험이 힘든데 이거를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 근데 그 의지라는 거는 여러분 결심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 의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동기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대를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예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니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그래서 한 2, 3년을 되게 방황을 했습니다. 막 뮤지컬 강사도 하고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해보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이 들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아무 쓸모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저 밥 되게 잘 먹는데 밥맛도 없어지고 뭔가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다 우연히 그래도 내가 힘을 내서 뭔가 다른 걸 해봐야지 하고 이제 노무사 자격증을 알게 돼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사실 노무사가 돼서 내가 막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꿈보다는 그냥 너무 힘든 이 상황을 좀 빨리 탈피해보자 라는 동기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 동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가 의지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수험했던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노무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마다 다 동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으면 사실 수험을 잘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이 수험에 발을 들이게 된 그 동기가 뭐였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의지를 다져보고 그러면서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를 한 20분 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볼 거예요. 그 목차를 먼저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네, 사회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에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등등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뭐랄까 외울 게 많은 파트는 어디에 있냐면 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고 6장의 사회보장 정보관리 같은 경우에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울 게 많다는 거는 내용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회보장 기본법 특징 자체가 그냥 좋은 말로 구성되어 있는 법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어떤 헌법 같은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을 정한 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기본을 정하다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고 그냥 좋은 말만 있어요. 누구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 뭐는 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머리에 넣기가 애매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리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엄청 많이 외워야 되는 사회보험에 관해서 정한 법률들이 다 여기에 따르는 어떤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일단은 빠르게 이 사회보험법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원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출제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철수는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을 예정이다. 이게 제가 키워드만 쓴 거예요. 철수, 저녁, 된장, 예정. 근데 여기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갑자기 이걸 영희로 바꿔요. 영희. 영희는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을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내요. 그 말은 뭐예요? 조문을 되게 뜯어서 봐야 돼요.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산재나 고용보험이나는 이렇게 문제를 낼 그 시간이 없어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워낙 문제 밭도 많고 낼 것도 많은데 사회보장기본법은 양이 굉장히 적은데 그중에서 뭔가를 두세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지역적으로 물어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기본법 볼 때는 주체를 일단 잘 봐주셔야 되고요. 주체.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봐주셔야 되고 조금 지역적이지만 어미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다 보니까 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나오는 데서 바뀌어서 나오니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보니까 정보 파트가 계속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보장위원회 파트가 작년에 안 나왔어서 올해는 그 기본계획이랑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서 3장 같은 경우에는 잘 챙겨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 또 세 번째 특징은 그게 있어요. 등장인물.
여기에 세 가지 인물이라고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인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국가, 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외의 장관이 나오면 100%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항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국가, 지자체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하나가 있는데 국민. 국민은 뭐냐면 국민은 주체는 아니고 대상자예요. 대상자인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을 정한 법이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국민이죠. 국민. 모든 국민. 그래서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국민 중에서도 뭐 생계가 어려운 사람 등등 이렇게 특정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근로자예요? 아니에요? 근로자 아니에요. 모든 국민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일단 조금 개념을 잡고 하나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울게요. 자, 한번 보실게요. 네, 2페이지 총칙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인데 모든 법은 1조와 2조가 거의 이제 목적과 기본 이념,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네, 사회보장기본법도 마찬가지로 1조, 2조, 3조가 목적, 기본 이념, 정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그 목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 들러리처럼 나오는 조문이고요. 3조가 중요한데 2번 정의가 중요합니다. 2번에 별표해 주세요. 2번에 별표해 주시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의 복지 증진. 근데 어떻게 한다? 일단 첫 번째로는 권리를 정한대요. 권리. 누구의 권리예요? 국민의 권리.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국가 지자체. 그래서 요걸 정하고 플러스 이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문제를 풀 때도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특별히 문제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실게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인데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3개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밑줄은 사회적 위험에만 쳐져 있는데 사회적 위험, 그리고 자립을 지원, 그리고 사회통합 이렇게 3개만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사회적 위험, 자립을 지원, 사회통합. 여러분 사회적 위험이 뭐예요?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이 뭐죠? 우리 사회적으로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공통으로 겪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살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밑에 이 정의에 보시면 사회보장 보이시나요? 거기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에서 이것들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산이 왜 사회적 위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이런 것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좀 내가 돈벌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죠. 네. 우리가 결국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출산하거나 아기가 있거나 이제 실업했거나 이제 노령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그럴 때 모두 소득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거를 사회적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는 그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고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회보험법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그 각 보험에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 뭔지를 볼 건데, 딱 보셔도 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업일 거고, 실업을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할 거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일 거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일 거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령이겠죠. 그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립을 지원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예요. 자립 지원.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실업급여 있잖아요. 실업급여. 이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실업급여가 실업하면 주는 위로금인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게 아니라 뭔가 불의의 이유로 뭐 자기 의사에 반해서 뭔가 실업을 한 경우에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최대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립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맞나요? 네. 이런 태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너네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그 밑에 사회통합 보이시죠? 사회통합. 네, 그것도 키워드로 제가 꼽았는데, 사회통합은 왜 그러냐면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칙을 제가 두 문자를 땄는데, 그 중에 형평성이 있거든요. 형평성. 우리 나중에 경조하면 배우는데, 에퀴티죠. 형평성. 사회통합을 형평을 통해 이루어보자 라는 건데, 여러분, 형평성이 뭐죠? 형평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예를 들면 피자가 있는데 피자를 정확하게 센티미터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나눠주는,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형평은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맥을 생각해보면 형평은 일단 배고픈 정도를 조금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분은 조금 많이 배가 고프고 이분은 배가 별로 안 고픈 것 같고, 그러면 그 배고픔의 정도에 따라서 피자의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그게 형평이죠. 형평에 맞는 것.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 제일 편한 거는, 제일 속 편한 거는 그냥 뭐 올해 건강보험료 한 달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걷는 게 행정적으로는 가장 편안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일단 형평성 있게 운영해라 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같은 거 거둘 때 대표적으로 소득 수준에 맞게 따로 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게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려면 잘 사는 네가 조금 더 부담하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그 니즈에 맞게 도와줘 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니즈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정의규정에도 나와요. 정의규정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회보장. 자, 이거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보장하면 세 가지 무조건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보험. 두 번째, 공공부조. 그 세 번째, 사회서비스. 이거 순서 외우기 어려우시면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맨 위층이 사회서비스, 맨
맨 아래층이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 순서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다.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래서 사회보장 하면 이렇게 세 가지 무조건 튀어나오셔야 돼요.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득과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소득과 서비스 밑줄 쳐주세요. 소득과 서비스.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그거고, 이거 만약에 출제가 되면 다른 거를 바꾸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소득과 서비스 또는 요 세 가지를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사회 서비스를 사회 시스템 이런 걸로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 아니고 무조건 사회 서비스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다 보이시죠? 정의 규정에. 근데 요거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사회서비스가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보험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틀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정의를 보시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외울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요거를 뭐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또 찰떡 두 문자를 땄습니다. 사회보험의 보, 국민의 건강과 소득에서 건, 소, 보건소. 바로 외웠죠? 사회보험, 보건소, 건강과 소득. 사회보장제도는 뭐라고요? 소득과 서비스. 사회보험은 건강과 소득, 보건소. 네. 그래서 소득은 같은데 건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시고요. 보건소. 그 밑에 공공부조 보시면 공공부조도 빈출돼요.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가 빈출되는데 이것도 공공부조 하면 딱 튀어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그러니까 특별히 이 형평성에 맞게 사회보장제도 운영하려면 특별히 생활유지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공공부조 하면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야 되고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최저생활을 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거를 공공부조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정리했고 그 밑에 사회 서비스 보실게요.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여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읽어보면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어쩌고 저쩌고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보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네, 여러분 이거 사회보장제도 정의랑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사회보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뭐냐?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틀리면 사회 서비스를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평생사회안전망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걸쳐. 자, 벌써 평생사회안전망 바로 맞출 수 있어요. 평생이라면서요. 생애. 대치가 되죠. 그래서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자, 맞춤형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각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뭐라고 한다? 평생사회 안전망이라고 한다.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거는 평생, 그러니까 생애 주기, 평생 동안 내가 기본 욕구도 가질 수 있고 특수 욕구도 가질 수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하는구나. 그게 바로 평생사회 안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는 쉽습니다. 그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서 생성 또는 취득, 관리하고 있는 자료, 정보로서 행정 데이터이다 보니까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정의를 틀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사회보장이랑 사회서비스, 평생사회 안전망,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공공부조랑 사회보험은 사실은 헷갈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평생사회 안전망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 보시고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일단 사회보장 제도 하면 세 가지 제도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네, 하나씩 보면 사회보장 제도는 요 세 가지인 건데 그 중에서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와야 하는 거,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어려우니까 최저생활마저 맞추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최저생활 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은요? 일단 보건소.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무슨 방식? 보험의 방식으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 네, 그게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는요? 사회 서비스가 좀 헷갈리죠? 사회 서비스는 일단 두 가지. 인간다운 생활 플러스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챙기셔도 정의 규정은 괜찮다. 그리고 평생사회 안전망은 생애 주기 나오면 평생사회 안전망이구나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 규정까지 끝냈고, 자, 그 밑에 보실게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3번입니다. 22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틀리지 맙시다. 네, 여러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정한 법률들의 기본이 되니까 당연히 부합해야겠죠. 사회보장기본법 열심히 만들어 놓고 지 맘대로 막 법률 다른 거 만들면 안 되겠죠.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이건 틀리지 맙시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밑에가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인데요. 드디어 이 책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뭔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중에 4만 주체가 국가예요.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죠. 국가. 일단 동그라미 4번에 국가 체크해 주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좋은 말이 나와요.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네, 뭐 당연한 소리죠. 동그라미 2번.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이거는 잘 모르면 틀릴 수도 있는데 책임과 역할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거지 한 명이 독박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틀리는 거고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거.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4번이 중요하고 3번이 빈출되는 조문이에요. 일단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동그라미,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러분, 사회보장제도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돈을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조달하면 안 되겠죠. 매년 바닥나지 않도록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단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라는 거, 그리고 재원 조달은 매년 하여야 한다는 거. 여기서 나아가면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오답으로 나올 때 국제적 발전 수준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국제적 발전 수준 아니고 국가 발전 수준입니다. 그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게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정한 건데 다른 나라 수준에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3번은 받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제가 주체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국가에게만 저기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 동그라미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하고 그 밑에 재정 추계 그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재정 추계가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6월에 개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요거 재정추계가. 그래서 올해 또 나올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안 볼 순 없으니 제가 봐드립니다. 그래서 경년이 중요합니다. 재정추계. 재정추계 나오면 일단 국가가 책임이고 경년으로 한다는 거.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 재정축에 이거 날짜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재정축에 뭐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평가, 또 뭐 있지? 통계 이런 거 다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뭔가 이제 재정추계와 같이 뭔가 하는 거를 일단 A라고 해볼게요. A라는 거를 할 때 이 절차가 거의 비슷해요. 일단 여러분 회사 가면 결제 라인 있잖아요. 사원이 옛날에 무슨 그런 거 문제된 건 아니고 화제가 됐었던 게 회사에 불만을 가진 사원이 회장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불만을 토로해서 뉴스에까지 났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결제 라인을 뛰어넘으면 뉴스에 나온다. 그래서 결제 라인이 중요한데 우리 뒤에 가서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이거는 되게 뭐랄까 높은 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위원이 다 장관이거든요. 장관급. 그래가지고 사회보장위원회 굉장히 높은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그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어떤 장관이 나온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네. 복부장님이 나오시는데 복부장님이 총무예요. 총무. 뭐 대단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총무예요. 일꾼.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그 실무를 이분이 하세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부장님이 총무고 그 옆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쓸게요. 관계중장. 결제 라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취합해서 여기다가 정중하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결제 라인은 그렇고 이 A라는 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복부장님이 지침을 내려요. 야, 니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고 지침을 만들어요. 일단 1번 지침. 지침을 만들면 이 지침에 따라서 A를 합니다. A를 하고 그 다음에 이 A 한 거를 복부장님이 총무니까 종합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요. 보고.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A하고 보고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지침을 만드는 단계가 있구나.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계속 똑같이 돌아가요. 결제 라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최종 보고, 그리고 총무는 복부장님,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뭔가를 한 다음에 복부장님한테 넘기면 복부장님이 종합해서 보고한다. 그리고 뭔가를 하기 전에, A라는 걸 하기 전에 일단 지침을 먼저 누가 만든다? 총무인 복부장님. 복부장님이 지침을 만들면 그럼 그 지침에 따라서 A라는 행위를 하고 그거를 복부장님이 또 종합해서 보고를 한다. 어디에? 보통사회보장위원회에.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 재정추계. 옆에다가 3910123 써주세요. 이건 솔직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넘어갈 순 없으니 3910123 3910123 써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사회보장 재정추계. 재정추계 세부 지침 나오죠?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침 나옵니다. 자, 복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에 3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이거 옛날에 개정 전에는 세부 지침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1번만 챙기시면 되고 그 밑에 재정추계 방법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부 지침에 따라서 추계를 실시하는 해에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한대요. A라는 행위를 했어요. A라는 행위를 했고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일단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어디 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야 이렇게 재정추계했어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 마련해서 12월 31일까지 다시 누구한테 토스해요? 복부장님한테. 12월 31일까지 복부장님한테 토스하고 그 밑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받은 정책 개선안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해에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제가 월만 모아둔 게 3910123입니다. 다 말일이죠. 맞죠? 다 말일이고 391012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재정추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여러분 재정추계 왜 해요? 재정추계가 뭘까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 것 같고 지금까지 얼마가 들었고 이제 얼마가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련으로 하는 건데 재정추계를 하고 보니까 저기 저 부처에서 돈 너무 많이 써요. 이러면서 이런 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보내는 거죠. 너네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개선안을 해서 그거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다시 주면 그걸 다시 정리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한다. 라는 그런 어떤 그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정추계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똑같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안 볼 순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챙기시고 그 뒤에 똑같은 원리로 나오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추계는 이렇게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